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장유정이라고 해요. 제가 사업을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꽤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어려움도 좀 겪어봤고 그랬답니다. 참 철딱서니 없이 살았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때 정신을 많이 차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는 참 어이없게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결혼하면서 엮이게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게 뭔가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그 사람들 어떻게 정리하고 복수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랍니다. 저희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골프장을 운영하시고 엄마는 그 골프장 바로 앞에서 한우 식당을 크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부잣집이었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두 분 다 너무 바쁘셨고 외동딸이었던 저는 늘 집안일을 돌봐주시는 이모님께 맡겨져 있기 일쑤였어요. 외롭게 자라서 그런 건지 사춘기 시절에 방황도 좀 했고 공부는 정말 지지리도 안 했어요. 어쩌면 부모님께 반항하는 심정으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여차저차 대학엔 들어갔는데 옷을 좋아해서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답니다. 졸업은 했는데 그저 그런 대학 출신 학점도 별로였으니 성에 차는 회사에 취직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아빠를 졸랐어요. 아빠, 아빠, 나 뉴욕 보내줘. 거기 디자인 스쿨에 들어가서 공부할래. 거기라면 내가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하나뿐인 딸내미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설마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아빠, 그치. 나 보내줄 거지? 하나뿐인 딸 그렇게 멀리 보내놓고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딸은 벌써부터 집 떠날 생각만 하네. 그 학교라면 아빠도 좀 아는데 들어가기가 쉬운 학교가 아닌 것 같던데. 자신 있어? 네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우리 딸 너무 보고 싶겠지만 아빠가 참고 보내줄게. 아빠는 마지못해 조건부로 허락을 해주셨지만 아빠 말씀처럼 아빠 허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학부 성적도 좋지 않은 저에겐 더더욱 입학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유학원을 끼고 준비해서 2년 만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입학한 4년 과정은 학비만 2억이 훌쩍 넘었고 재료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돈에 집세, 생활비까지 엄청난 돈이 들었지만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썼고 딱히 뭔가를 아껴 쓴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어린 시절 저를 그렇게 혼자 방치해뒀으니 돈으로라도 밀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철딱서니 없는 딸이었죠. 그런데 제가 뉴욕에서 공부한 지 3년째가 됐을 때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아빠가 계획 중이던 사업이 무산되면서 투자자는 다 떠나고 그 바람에 빚도 생기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다들 제목 챙기기에 바빴으니 결국 그 빚을 갚으려고 골프장과 엄마 식당까지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도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마지막 학비만큼은 챙겨두셨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러면서 철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후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후회하는 대신 더 열심히 살기로 했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졸업 후 뉴욕에 남아서 디자이너로서의 실전에 뛰어들 계획이었으나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어디라도 취직해서 저 하나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은 가능했을 거예요. 더 이상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돌아온 건 아니었고 혼자 계시는 엄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엄마 때문에 일부러 들어올 필요 없다니까. 그 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엄마 정말 괜찮아. 평생을 식당하면서 바쁘게 살다가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니까 생긴 병이야. 그래서 엄마도 조금씩 다시 일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뭐하러 다 정리하고 들어와? 그 힘든 공부를 4년이나 했는데 뉴욕에서 자리 잡아야지. 그게 네가 원했던 거잖아. 아유, 처음엔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 때문에 들어올 생각을 하게 된 건 맞지만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또 여기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생각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들어왔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나 한국에서 의류 쇼핑몰 할 거야. 쇼핑을?
그거 요새 너무 많아서 이미 과포 아니야? 그리고 새벽에 동대문 가고 그러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그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만 했는데 쇼핑몰 하는 걸로 네가 만족이 되려나 모르겠다. 엄마도 참, 나 장유정이야. 엄마 딸이 동대문에서 도매로 사입해서 파는 그런 쇼핑몰 할 것 같아? 물론 그런 쇼핑몰도 감각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정말 인정해. 근데 내가 하려는 건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파는 쇼핑몰이야. 말하자면 디자이너 브랜드를 론칭하는 거랑 똑같은데 판매 루트를 온라인 쇼핑몰로 잡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뉴욕에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구상은 해뒀던 사업이지만 한국에서 직접 발로 뛰며 부딪혀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동대문과 광장시장 지리가 눈 감고도 떠오르고 그 일대 샘플실과 봉제공장 6, 70대 어르신들을 언니 오빠라고 부를 정도가 됐을 때 쇼핑몰을 오픈하고 첫 번째 시즌 신상품들을 올리게 됐죠. 처음부터 엄청난 반응이 있어서 대박을 터뜨린 건 아니었어요. 조금씩 마니아들, 즉 단골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주문량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다는 것을 실감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성공한 쇼핑몰 CEO이자 오너 디자이너가 되었답니다. 그렇다고 진짜 막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디자이너가 된 건 아니고요. 마니아층이 있는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벌써 주문이 이렇게나 들어온다는 거야? 아이고 너무 신기하다. 우리 딸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엄마? 너무 신기해. 첫 주문 들어올 때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서 좋아할 때는 그 순간이 아마 내가 이 사업하면서 느끼게 될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몇 건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왕창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첫 주문 받았을 때보다 훨씬 좋은 거 있지? 어떤 사람들은 얼떨떨하고 실감이 잘 안 났다고도 하던데 나는 날아갈 듯이 좋았어. 기분이 정말 찢어지더라고. 내가 아빠 닮아서 승부사 사업가 기질이 있나 봐. 그럼 아빠 딸인데 어련히 닮으셨을까? 무튼 우리 딸 성공 축하해. 앞으로 더 쭉쭉 뻗어나가길 바라. 근데 엄마도 입을 수 있는 옷은 안 만들 거야. 네가 파는 옷들은 죄다 너무 특이해서 보통 사람들은 선뜻 입고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마니아층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얘. 내 옷들이 좀 개성이 넘치고 특이하긴 하지. 어차피 대중적으로 모두가 좋아할 만한 옷을 만드는 게 내 목표가 아니니까 소수의 마니아층을 공략하는 거야. 그렇게 확보해 놓은 마니아층은 충성도가 높거든. 그렇긴 해도 어쩔 수 없이 소비층이 제한적이니까 한계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이 뭐겠어? 오프라인 매장이랑 비교하면 너무 간편하게 거의 거저로 해외 시장도 공략할 수 있잖아. 그렇게 점점 확장시켜 보려고 해요. 그렇게 외국인 마니아층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커진 거였어요. 전략적으로 주력 상품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광고를 해서 광고비 지출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좋았답니다. 사업 성공만큼 좋았던 건 평생을 함께하고픈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됐던 거예요. 남편은 쇼핑몰 촬영을 담당했던 사진작가였어요.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채용 공고를 올리고 포트폴리오와 면접까지 보고 뽑은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포트폴리오의 사진 한 장에 반해버리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잘생겨서 좋았답니다. 제 스타일 딱 제 이상형이었어요. 단 한 가지 어딘지 그늘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활달, 쾌활하고 통통 튀는 성격이어서 저처럼 밝고 에너지가 좋은 사람에게 더 끌리는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사귀게 된 거죠. 사귀고 나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의 그런 그늘진 모습은 다소 우울한 가정사 때문인 것 같았어요. 내가 태어나고 돌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말이 이혼이지 엄마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을 요구했던 거래. 아버지랑 사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서 그게 이유라고 했다는데 아마도 당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졌기 때문일 거야.
물론 이런 얘기들을 다 나중에 할머니를 통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할머니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되긴 했을 거야.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놓고 봐도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인쇄소를 받아서 2대째 운영하고 있었어. 인쇄업이 쇠퇴한 사양 산업이긴 해도 꽤 규모가 있는 큰 인쇄소였고 끝까지 살아남은 덕분에 거래처 확보도 잘 되어 있고 수입이 꽤 괜찮았거든. 그런데 내가 들어섰을 무렵 할아버지가 인쇄소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 마구 질러놓은 빚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빚을 갚느라 허덕이게 된 걸 참지 못하고 엄마라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버린 거였어. 그렇게 이혼하고 집을 나가 개가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다시 시아버지에게 돌아왔다고 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대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사별한 후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한 것인데 처음엔 시아버지가 여전히 재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두고 간 아들, 그러니까 내 남편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은 심정으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먼저 만났는데 어리고 철없었던 시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시어머니의 눈물에 시아버지는 마음이 흔들렸고 무엇보다 당시 시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으로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조부모도 이미 다 돌아가신 상태라 시아버지는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세상에 혈혈단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질 남편을 생각해서 시어머니와 재결합을 결심한 거죠. 그래도 낳아준 생모인데 자기 자식은 잘 챙길 거라고 믿으셨겠죠. 군대까지 간 다 큰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이제라도 내게 엄마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해주고 싶고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 아버지 마음은 알 것 같아. 게다가 자식을 잊지 못해 돌아온 착한 엄마 코스프레쯤이야. 그리 어려울 것도 없었을 거야. 평생 일만 한 순수하고 강직한 아버지 눈에는 그런 영국도 진짜처럼 보였을 거고. 진짜 문제는 엄마라는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고 자식보다도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남편은 엄마라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할머니를 통해 엄마가 아버지를 어떻게 왜 떠났는지를 알게 된 이후로는 엄마라는 존재를 증오하며 살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혼자 자기를 키우고 할아버지의 빚도 갚고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는지 남편이 제일 잘 아는데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게 되니 그렇게 떠났던 엄마라는 사람이 얌체같이 굴러들어온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개가에서 낳은 자식까지 데리고 들어왔는데 남편보다 3살 어린 남동생으로 당시에 고3이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경제력으로 데리고 들어온 아들의 뒷바라지를 알차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집안을 일으키느라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셨을 거야. 가뜩이나 아버지는 항상 나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챙기셨으니 더 그랬겠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그 여자는 아버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더라.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그 여자나 그 여자가 데리고 들어온 아버지도 다른 남동생이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바로 독립해버린 거야. 결혼하면 자기도 그 여자나 남동생이라고 하는 걔한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마음 같아선 결혼식에도 안 부르고 싶을 정도야. 남편은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설득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남편을 낳아준 엄마니 인사는 드려야겠기에 찾아뵈었었어요.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제 공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쇼핑몰을 하고 있다고 하니 탐탁자나 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실제로 실망감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쇼핑몰? 이름이 뭐예요? 요즘 뭐 그런 쇼핑몰도 비슷한 게 어찌나 많은지. 이름도 다 비슷하고 홈페이지도 그게 그거고 파는 옷들도 다 똑같고 그게 뭐 하는 건지 난 정말 모르겠더라.
근데 아들, 넌 그런 쇼핑몰 사진 같은 것도 찍고 그러니? 무슨 대단한 예술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말이야. 어머님,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쇼핑몰도 많긴 해요. 그게 사실이죠, 뭐. 근데 제가 하는 건 그런 거랑은 좀 다르고요. 제 브랜드를 갖고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들을 생산해서 매장 대신 온라인에서 옷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마니아층도 있고 해외 고객들도 많아서 장사가 꽤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수호 씨처럼 유능한 포토그래퍼랑 일도 하고 그러죠.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진 작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커머셜도 다큐 못지않게 진지하고 예술성이 뛰어나야 하는 분야죠. 돈이 되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전부 커머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문제일 정도로 말이에요. 전부 다 사실이긴 했지만 시어머니 앞이니 남편을 더 잘 말해주고 싶었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런 얘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장사가 꽤 된다는 이야기에만 솔깃해서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스레를 떨며 시어머니 비위도 좀 맞춰드리고 제가 쌓아온 것들을 어필하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첫 만남 이후 제 쇼핑몰에 대해 좀 알아봤는지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는 거 있죠? 아유, 그래도 우리 수호가 장남인데 신혼집 정도는 엄마가 해줘야지. 아파트 하나 해놨다. 평수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도 앞으로 살면서 더 늘려가면 되는 거고 그런 것도 다 재미야. 어머,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수호 씨랑 저 둘 다 집보다는 작업 공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 신혼집에도 큰 욕심이 없었었는데 신혼집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해 받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다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하시는 거면서 뭘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세요.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유정이한테 자주 연락하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은 냉담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더니 제게도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 같은 거 할 필요 없다면서 연락하더라도 다 받아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신혼집까지 받은 마당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예단을 통 크게 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 거나 그간의 살아온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게 마음에 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럴 능력이 됐으며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남편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성격 털털하고 화끈하고 능력 있는 최고의 며느리라며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물론 제가 해드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거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평온하게 지낼 수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참으로 다양한 핑계를 대며 제게 돈을 부탁하는 일이 잦았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요구를 항상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생색도 제대로 내는 방식으로 나름의 밀당을 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니 그 정도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다만 그런 시어머니가 얄미울 때가 많았으니 거절할 때는 시어머니의 염치 없고 얄미운 면을 꼬집기도 하고 남편한테 좀 잘해주시라고 뼈있는 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도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수재라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시 시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도 시아버지 돈으로 그 아들 공부시키는데 적지 않은 돈을 썼다고 들었는데 사수를 해도 의대 진학에 실패하고 그다지 좋은 대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수재라고 떠든 것 치곤 성과가 그저 그랬던 거죠. 아니, 서방님은 중위권 대학 기계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에도 실패해서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동서될 사람은 의사라더라? 서방님이 의대 못 간 한이라도 풀려고 의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고르고 고른 신부감이래. 그렇게 극성을 떨면서 유난히더니 애 결혼도 그냥 시키지는 않겠지. 괜히 또 뭐 걔 결혼하는 거 핑계로 자기한테 뭐라도 뜯어내려고 하더라도 제발 좀 받아주지 마. 그렇게 해봤자 고마운 것도 모를 사람이야. 그럴 필요 없어. 알았지? 어쨌거나 시어머니의 극성과 유난히 그래도 성공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아들 스펙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의사 며느리 보기가 어디 쉬웠을 리가 있나요? 그것도 중매 선시장에서 말이에요.
동서는 뒤늦게 의전원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포기한 일반이었는데 나이도 많고 지방대 의전원 출신에 성적도 좋지 않아서 페이닥터 자리에도 간신히 들어가긴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됐나 봐요. 의전원 출신의 전공의 과정도 포기한 일반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줄 몰랐지 뭐야. 하긴 환자들도 전문의 간판이 보여야 믿고 들어가니까 뭐. 그래서 그런 일반이들이 다 피부과 개원을 하나 봐. 피부과야 뭐 기술만 좀 좋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이랑 전공의 차이도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인데 걔 피부과 하나 차려주면 어떨까 싶어서 네가 투자를 좀 하면 어떠니? 그럼 그렇지. 시어머니는 형수인 저의 재력을 미끼로 결혼하면 피부과 하나 정도는 차려줄 수 있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개원할 경제력도 없는 흑수저 의전원 출신의 일반이 심지어 나이까지 적지 않았으니 선시장에서도 그다지 매력적이라 할 수 없는 조건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의사인데 서방님과는 매칭이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죠. 그러니 처음부터 피부과 차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선을 보고 결혼까지 추진했던 거예요. 아무리 의전원 출신 일반이 페이닥터라고는 해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그래도 잘 받을 텐데 제가 뭘 그렇게까지 해주나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죠. 심지어 저한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 혼자 그렇게 떠든 이야기를 제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은 또 그쪽대로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거나 말거나 그놈의 피부과 타령을 지치지도 않고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쇼핑몰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제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조악하게 만들고는 반값이 뭐예요?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파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 도둑놈 같은 인간들 잡아보려고 해도 어찌나 여러 단계를 거치는지 추적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니 더 어렵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쇼핑몰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동서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너 사업도 망했다면서 집만 깔고 앉아있으면 뭐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해줬던 이 아파트 도로 내놔야겠어.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그 큰 돈을 너무 무리해서 쓰는 바람에 내 아들 결혼할 때는 집도 하나 제대로 못 해주지 않았겠니? 게다가 너는 피부과 하나 투자라고 생각하고 해달라니까 들은 척도 안 했잖아. 이 집 비워라. 피부과는 못 해줬어도 이제라도 집은 하나 해줘야겠어. 얘네들 들어와 살라고 할 거야. 어이가 없어서 정말. 사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를 붙들고 동서욕을 많이 했거든요. 의사라고 해서 결혼시켰더니 이건 의사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라며 마음에 안 들어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일반이 페이닥터는 수요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만 그래도 눈을 좀 낮추고 지방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 데라도 들어가면 그래도 연봉이 나쁘지는 않던데 아니 그건 또 싫다고 저러고 있지 않겠니? 어디 가정의학과 병원에 오전 근무만 하는 걸로 들어갔단다. 아무리 오전 근무만 한다고 그래도 내가 월급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무슨 의사 월급이라고?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직장으로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알아? 그렇게 힘들게 일할 거면 유명한 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 작그만 병원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으시단다. 아유 기가 막혀서 내가 속이 상해서 어디 얘기할 것도 없고 너한테 하소연 좀 하려고 왔지 뭐야. 그런 식으로 걸핏하면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틀틀거리기 일쑤였어요. 의사 며느리 볼 거라고 그렇게 유난을 떨었는데 시어머니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건 잘 알죠. 시어머니 성격에 그걸 그냥 두고 받겠냐고요. 걸핏하면 저 붙들고 욕했던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그러고 다녔을까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그런 불평불만을 들어드리기라도 했죠.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고분고분하지도 않았어요. 피부과 차려준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냐고 걸핏하면 피부과 타령을 해댔었단 말이죠. 그랬던 시어머니와 동서가 제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니 한마음 한뜻으로 찾아와 저희더러 집을 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갔으면 뭐해. 이제 다 날려먹었다는데. 그런 주제에 이런 아파트에 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지? 피부과 못 차려주겠다고 할 때마다 형편에 맞게 사는 거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너도 이제 지금 니들 형편에 딱 맞는 월세방이나 알아보는 게 좋겠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니 동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어머, 우리 어머님 말씀 참 잘하신다. 그게 맞죠, 형님? 어머님 말씀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 원래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능력도 없는 형님은 월세살이가 딱 어울리는 거죠. 의사 타이틀이라도 달고 있는 저한테 이 집 내놓고 집 비워주세요. 어처구니가 없는 그 광경을 계속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던 남편이 배를 잡고 웃으며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역시 내 말이 맞지? 내기 걸었던 거 잊지 마. 내가 이긴 거다.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사실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해주는 걸 남편은 무척이나 못마땅해하며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어요. 자기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솔직히 엄마로 느껴지지도 않아. 그 여자도 자기 데려온 아들만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야. 걔도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 아버지 돈 없다고 다 내팽개치고 버리고 나갔으면서 아버지가 살만해지니 다시 돌아와서는 아버지 재산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쓰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거덜내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떨어먹었을 거야. 지 아들 의사 마누라 보게 하려는 것도 말하자면 지 노후 대책인 거 아니겠어? 남편은 그런 식으로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낳아준 엄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모성애 비슷한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어떤 정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자기 집안을 말아먹은 여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사실을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제가 쇼핑몰 사업을 정리한 건 맞지만 쫄딱 망해서 정리한 건 아니랍니다. 물론 제 옷을 베껴가는 중국인들 때문에 타격을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예전보다 매출은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쇼핑몰에 비하면 수익이 좋은 편이었어요. 소비자 타깃이 워낙 분명하고 또 그런 마니아들은 옷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테일과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렴한 중국산 카피 제품과 확연히 차별되는 제 옷을 다시 찾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변해가는 세상, 그 중에서도 소비 문화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쇼핑몰 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얼마 전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자 재충전의 시기를 갖기로 한 거였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재미있는 내기를 해보자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 사업이 쫄딱 망한 것처럼 말하면 그 여자는 바로 앞면을 180도 바꿀 거야. 내가 장담해. 그럼 그 기회에 그 여자와의 인연을 제대로 끊어버리고 싶어. 모르긴 몰라도 별소리 다 할 거야. 어쩌면 이 집도 내놓으라고 할지도 몰라. 줬다 뺏는 거? 그 여자한테는 일도 아니야.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마구 질러놓으면 인연 끊자고 해도 두 말 못하겠지? 내기라도 해도 좋아. 뭘 걸어볼까나?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이 집 만들어주면서 생색을 얼마나 냈는데 그랬던 걸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는 못할 거다. 좋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기해. 근사한 거 걸어야지. 제가 그렇게 동의를 하자 남편은 이미 자기가 이긴 거나 다름없다며 그 여자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확신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내기였고 결국 남편이 이긴 거죠. 남편은 이어서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힐 사실을 통쾌하게 폭로했습니다. 저의 새 명함을 하나 꺼내서 시어머니에게 건네면서 사실 우리 망한 거 아니고 새 사업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사업 준비하면서 좀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거기 명함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새 사업 콘셉트도 다 나왔고 천천히 시동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어요? 쫄딱 망한 줄 아셨겠지만 아니라고요. 와이프 명의로 37억짜리 건물도 하나 있는 것도 모르시죠?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안면을 바꾸고 그럽니까?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냐고요. 이제 정말로 끝입니다. 가족도 모두 아니니까 인연 끊고 살자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 개털됐다고 생각하시고 각자 인생 살자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기대대로 눈이 뒤집히면서 분해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더니 동서년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네 인연? 이게 다 네 인연 때문 아니냐? 내가 좀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가 급하다고 당장 달려가서 집 뺏어오자고 사람을 꼬여내고 난리냐고. 내가 네 년한테 들들 볶여서 온 거 아니냐? 이 살아는 년이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그러니 의대 못 가고 나중에 의전원이나 갔겠지. 동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면서 계속 씩씩거리고 있으니 동서라고 그 성격에 가만히 듣고만 있었겠어요? 어머,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덮어 씌워요, 덮어 씌우길.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생사람 그만 잡으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들들 볶았어요? 당장 피부과는 못 차려줘도 저 집을 뺏어줄 테니 피부과 차릴 종잣돈 마련한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요양병원에서 몇 년 일하면 어떻겠냐고 꼬여낸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 병신 만드는 거 더 이상 못 참아요. 아 정말 왜 이러세요. 어차피 처음부터 거래였는데 그놈의 의전원 출신 소리 좀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아 미치겠어 정말. 동서의 만만찮은 히스테리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거기서 또 더 소리를 높이고 둘이 아주 서로 쥐어뜯느라 정신이 없는 거지요. 저기 두 분 말이에요. 여긴 저희 집이니까 여기서 시끄럽게 이러시면 곤란하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어디 카페 같은 데라도 들어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 아니다.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게 낫겠나. 남들 보기 창피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둘이서 해결하라고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한층 예민한데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해요. 동네 창피하게 이러지 마시고 나가세요. 여긴 엄연히 제 남편과 저희 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저희 집이에요. 아니 뭐 내 나라 말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싸움 어이없게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동서 얼른 어머님 모시고 나가. 그렇게 둘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갔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끝날 사람들이 아니죠. 시어머니는 솜씨도 없으면서 반찬을 잔뜩 해오고 동서는 건강검진 쿠폰이나 피부과 시술 쿠폰 같은 걸 가져와서는 설설기면서 살살거렸어요. 아니 그만 보고 싶다니까 뭘 이런 걸 자꾸 해오시고 그러세요. 수호 씨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시죠? 수호 씨가 좋아하지도 않는 걸 맛도 없게 자꾸 해오시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해온 건 줄 대번에 알아보고 갖다 버리래요. 음식 버리는 것도 다 죄지는 건데 정말 왜 이러세요? 사람 괴롭게. 그리고 동서도 이런 거 그만 가져와. 우리 엄마한테도 뭘 자꾸 보낸다면서? 엄마도 너무 불편해하니까 제발 그만해. 알았어? 동서가 가져오는 쿠폰 쓸 것도 하나 없다고 우리 엄마도 짜증낸단 말이야. 그리고 저 지금 외출해야 하니까 다들 나가세요 제발. 아 나가시자고요. 그래 외출하니? 어디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어? 그러면 내가 남아서 반찬 넣으며 냉장고 정리도 싹 다 하고 집 청소라도 좀 해놓고 그러마. 그래도 되지? 응? 나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청소하면서 여기 있지 뭐. 형님, 저 오전 근무만 하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 부르세요. 저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할게요. 저는 운전도 잘하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집안일도 꽤 한다니까요. 다 되는 만능 비서,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새롭게 뭐 시작하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조용하고 안전하게 어디든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꼭이요. 아셨죠? 졸지에 가사 도우미 기사 비서까지 자처하고 나서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보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엄마 집에 간다고 하니 거기까지 따라오겠다고 둘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서더라고요. 그러니 친정에 가는 거였구나. 잘됐다 얘. 사부인 뵌 지도 오래됐는데 인사도 드릴 겸 내가 같이 가서 집 청소도 해드리고 좋아하시는 반찬도 좀 만들어드리고 오면 되겠네. 내가 같이 가면 되겠어.
아유, 어머님도 참. 어머님 반찬 맛없어서 다 버린다는 거 못 들으셨어요? 좀 전에 방금 들으셔놓고는 또 이러신다. 아유, 정말 눈치도 없으셔. 청소 같은 것도 전문가 도움이 쓰시겠죠. 형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제가 가서 영양제라도 놓아드릴게요. 새로 나온 비타민 좋은 게 있는데 제가 금방 챙겨서 따라갈게요. 지금 둘이 장난해?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무슨 배틀이라도 하냔 말이야.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게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그만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어머님이랑 동서 집에 들인 거 알면 수호 씨 난리 나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얼른 돌아가세요. 동서, 어머님 모시고 가. 예, 예. 그러니까 수호가 그럴수록 네가 중간에서 얘기를 좀 잘해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낳기만 했지. 기른 정도 없이 다 커서 만났으니 아직 어색할 때도 있고 그런 것뿐이야. 그래도 내가 엄마고 지가 아들인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자르듯 싹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니.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네가 우리 수호 맘 좀 잘 달래봐. 그래도 우리가 다 한 가족이지 않냔 말이야. 서로 다 도우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면서 어울리지도 않게 동서와 저를 한꺼번에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역겹게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고 그만하시라고 뿌리쳤죠. 어우, 진짜로 소름이 다 끼치더라니까요. 더 웃기는 건 그러면서 뒤에서는 지 혼자 살겠다고 시어머니랑 동서는 자기 입속 챙기기 바빴어요. 차례로 저를 따로 찾아와서는 자기들 사정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시아버지 얼굴도 뵌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구나. 참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사람을 못 알아보고 수호 낳았을 땐 나도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지. 집안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너희 시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빚이 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겠더라고. 아니 자꾸 늘어나는 거야 이게.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어. 그래서 덜컥 이혼하겠다고 애까지 버리고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그러고는 바로 후회했다. 다시 돌아올까 생각도 안 한 게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사라지는 대로 살았지 뭐. 그러다 재가도 하게 됐고 그렇게 살면서도 수호나 수호 아버지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땐 수호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수호한테도 어릴 때 못해줬던 거 다 해주고 싶었는데 수호 아버지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수호는 그 길로 독립한다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너도 내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한번 해봐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않겠니? 이제 수호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도 다 바닥이 났어. 둘째네는 아주 지들 먹고 살기도 빠듯하니 저 내 생활비만이라도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나 뭐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어. 수호가 정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 수호 몰래 너라도 나랑 연락하면서 그렇게 지내보자. 어? 수호도 언젠가는 이런 엄마 맘 알아줄 날이 있겠지.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라도 하고 이렇게 만나드리고 다 하잖아요. 수호 씨는 한 번도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질 않아요. 수호 씨가 모진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죠. 수호 씨한테 잘하려고 하셨다고요? 진짜 그런 마음이셨으면 수호 씨가 그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죠. 어떻게든 느껴졌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제가요, 어머님을 겪어보니까요, 수호 씨 마음을 더 잘 알겠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부과 노래를 부르시더니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갔네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절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어머님 생활비라도 챙기시려고요. 전처럼 생활비며 용돈 팍팍 챙겨드릴 리도 없으니 유산도 다 떨어지고 생활비도 없다고 하시는 거고요. 어머님, 다 보여요. 어머님 시커먼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로 한 번은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다시는 안 받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동서 그것도 집요하기가 말도 못해요. 아마 그런 깡이라도 있었으니 의전원 들어가서 그 힘들다는 공부를 4년씩이나 할 수 있었겠죠. 하여간 그 등살에 동서도 따로 만났지 뭐예요.
어휴, 피곤한 인생입니다, 정말. 형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해요. 한 번 만나 뵙기가 이렇게 힘들다. 그죠, 형님? 혹시 어머님 만나셨어요? 만나셨죠? 어머,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생활비 없다고 죽는 소리 앓는 소리 난리도 아니었죠? 형님,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어머님, 요 입만 열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잘도 하시는 거 형님도 아시죠? 생활비 없다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본인 살 방도는 다 마련해 두셨더라니까요. 어머님이 어떤 분인데요. 아들보다도 본인이 더 중요하고 먼저이신 분이잖아요. 그 나이 때 다른 엄마들하고는 확실히 많이 달라.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버님은 낳기만 했지. 사실 뭐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그렇다 쳐도 저희 남편한테도 그런다니까요. 하여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어머님은 다 엄살이니까 걱정은 하지도 마시고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어머님한테 생활비 드리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지만 저한테 투자하시는 거요? 이거는 뭐 완전히 남는 장사죠. 잘 나가는 피부과 중에 전문의가 하는 병원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 일반이라고요. 일반이도 실력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게 피부과인데 수련이 과정을 누가 밟는다고 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끝이 야무지기도 유명했거든요. 자신 있어요. 병원을 차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형님한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 그 갖고 계시는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공실이 하나 나왔다던데, 그죠? 보니까 딱 피부과 사이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들어갈 자리로 내주시는 건 따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개원자금 조금만 보태주시면 저도 대출도 좀 받고 그렇게 시작해 볼게요. 네? 형님, 제가 잘 되면 형님 은혜 절대 안 잊어요. 대출금 갚게 되면 병원 임대월세도 낼게요. 그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일하는 병원도 거의 망해간단 말이에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애초에 피부과 차려준다고 해서 병원 한 거라 오래 다닐 생각도 없었거든요. 망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정리하고 나와서 개원하면 타이밍도 아주 환상적이잖아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중간에 몇 번이나 말을 끊고 싶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럴 정성도 안 생기더라. 그냥 귀찮아서 다 들어준 거야. 동서, 그 개소리를 말이야. 일일이 다 대꾸할 것도 없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 어머님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하려고 동서가 그랬지. 우리 수호 씨는 어머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말 한 번 잘했어. 어머님도 어머님 아닌데 우리가 왜 남 같은 서방님이랑 결혼한 동서 피부과 차려준 걸 도와줘야 해? 심지어 수호 씨랑 서방님은 아버지도 다른데 말이야. 이건 뭐 그냥 남이잖아. 동서가 피부과를 담보로 결혼을 했든 거래를 했든 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투자? 생판 남한테 뭘 믿고 투자를 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동서 같은 조건을 찾는 병원을 찾아봐. 별로 쌓인 정도 없지만 가족으로 생각했던 예정을 생각해서 해주는 마지막 조언이라고 생각해. 그거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그뿐이고 말이야. 나한테 찾아와서 내 집 내놓으라고 하던 그 기세면 못할 것도 없겠더라 뭐. 그동안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냉담하기만 한 남편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 사업 망했다고 생각하고 살던 집까지 비우고 나가라는 꼴을 당하고 보니 남편 생각이 너무너무 맞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보다도 못하죠. 그 이후로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차단까지는 안 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마지막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여간 시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다며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안쓰럽다거나 찾아뵈어야겠다는 생각이 일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번호를 다 차단해버렸대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와 동생 가족에게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안달이 나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죠 뭐. 쌩까고 제 인생 열심히 살 거예요. 동서가 탐내던 제 건물의 공실에는 남편의 스튜디오가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좋아하는 사진 작업, 개인 작업 원 없이 할 수 있게 잘 꾸밀 거고 저도 당분간은 따로 사무실을 내지 않고 거기서 남편과 사무실을 쉐어할 거랍니다. 연애할 때처럼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보니 그 와중에 시어머니와 동서가 또 대판 싸웠나 보더라고요. 뭐 놀랍지도 않은 일이죠. 무튼 그러고 의절하다시피 했다고 하면서 서방님이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피부과 차려줄 것 같지가 않으니 동서가 이혼을 요구하는 거겠죠. 사기 결혼으로 고소나 안 하려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시어머니와 동서가 의절을 하든 말든 서방님과 동서가 이혼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 전 아무 상관없네요. 그 사람들과 무관하게 남편과 둘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아이도 갖고 말이에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생각하는 시어머니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가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안 보고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하긴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별로 없으니 다른 집이랑은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대신 돈에 애틋하니 그 돈 다시는 보태드릴 일 없이 안 보고 살면서 어떤 연락이 와도 쌩까면서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친정엄마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셨으니 엄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여유 있게 뒤도 돌아보며 살래요. 여러분들도 복수하거나 복수 당할 일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어디서도 쉬이 말하지 못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